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학기의 마지막 수업인 동시에 2학기에 여러분들 드디어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경제 이야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인 동시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나? 자, 2학기부터는 선생님이 통합사회에 계속해서 7반부터 10반까지 들어갈지 아니면은 안 들어갈지 어떤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아직은 그 정확한 내용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합의를 한 게 그래도 경제 이 교과서의 140페이지, 141페이지 정도는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게 유종의 미가 아닐까 라고 해서 선생님도 좀 멍 때리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수업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28차시 유인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학습 자료방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수업을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학교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교실도 상황이 자, 교실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학습 환경,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실도 뜯고 난리가 났네. 아이고, 수업 자료 해가지고 자, 저 선 보이죠? 저 맞춰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140페이지, 141페이지를 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 자료방에 급조해가지고 올린 학습 자료, 요 자료를 앞에 둔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교과서의 순서대로 역사적 흐름, 순서에 입각해서 수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습지 일단은 뒷면에다가 좀 자유롭게 필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시 말해서 이 학습지의 뒷면에다가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세요. 경제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지 같이 정리하는 걸로 하겠으며, 교과서와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행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행위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이고, 자, 이 1번과 2번의 합산을 바로 3번, 즉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단순한 도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동물로서 반드시 혼자서, 물론 예외적으로 혼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반드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숙명적으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식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경제 혹은 경제 활동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입학할 때 이러한 면접 질문에 답을 했다고 얘기했었죠. 네, 경제, 특히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기업, 혹은 정부, 혹은 그 외국 등이
경제의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과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 등을 서로 수요, 즉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즉 경제의 주체와 또 다른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라는 거로 기업, 정부, 그리고 이게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라고 가정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다른 나라와 나라 사이 하는 무역이라는 개념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주체인 여러 사람들이 이 객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생산물이라는 것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생산 요소라는 것을 이러한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이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장소, 혹은 생산 요소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든 물리적이지 않은 장소든지 간에 그러한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장에서 취급하는 객체에는 생산물이라는 게 있고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산물에는 재화라는 거랑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든가 자본, 토지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경제 객체를 사거나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을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사는 것은 사고 팔자를 우리 한자로 매매라고 얘기하죠. 매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다 매, 그리고 팔다 매, 이러한 식으로 상호작용을 경제에서는 매매라고 이렇게 딱 이음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정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생산물 시장을 예를 들었을 때 생산물,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업이라고 하고, 이것을 살려고 하는 주체를 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할 얘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요라는 말 들어봤죠? 지금 학습지에 뒷면에다가 계속 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됐죠? 수요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살려고 하는 의지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뭐뭐를 사고자 생각하는 것. 영어로는 willingness to purchase라고 얘기하고, 또 공급은 뭐뭐를 살고자 하는 생각, 의지, 의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llingness to provide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즉, 수요라는 거는
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작정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는 거를 소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요라는 거는 이거를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저거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급은 내가 어떤 것을 판매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요 정도 가격에 이렇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X축, Y축 따로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수량, 퀄리티, 그리고 가격, 프라이스 해가지고 자, 가격이랑 수량 간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 반비례 관계, 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고 싶어요, 덜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그렇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안 사고 싶잖아. 그래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수요 곡선 디맨드 커브. 반면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팔고 싶죠. 그러한 것을 나타낸 표를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 자, 이 그림은 수요와 공급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아주 간략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라는 거 상당히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 가격과 수량 간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로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가격과 수량 간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 비례의 관계로서 우상향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균형, 저기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 생각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좀 가볍게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이것이 바로 방학 숙제,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유인물을 보세요. 자,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하는 이야기들, 경제 주체가 있고 경제 객체가 있으면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냥 배경 설명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 흐름,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인물 같이 볼게요.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말, 이 주의라는 말은 넘어갈 짱이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백성의 주인된 백성이 짱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가 짱이다. 자본주의, 자본이 짱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이라면 화폐 문제랑 공의어라고 할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여기 유인물에 보듯이 첫 번째 이윤의 획득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유재산 제도,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라고 얘기하는 어떤 재산의 소유 개념, 요거를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를 어떤 밑바탕에 깔고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어.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이고 모든 것이 신의 것이고 왕의 것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절대주의 생각 기억나죠? 절대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 왕의 것이었던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거기 차근차근 적어주시면 돼요. 자유로운 경쟁. 자,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하는 지배 시스템을 또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거울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로 어떤 학업 경쟁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은 경쟁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경쟁이 이 세상의 어떤 진보, 발전을 견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비인간적이고 좀 잔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경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장기적이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이라는 것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수단, 어떤 양상, 그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경쟁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을 때 정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자, 다음에 네 번째 보자.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머니랑 시장에 간다든가 마트에 간다든가 라고 할 때 그 시장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엄밀하게 추상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이 사거니 팔거니 하는 그러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시장 경제라는 것, 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게와 기업이 그렇게 자유롭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사거니 파거니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공간에 정부가 좀 심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 시장의 가격을 특히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상대적인 말로 거기 적어보세요. 반대되는 말로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런 데에서는 시장의 질서를 완전하게 맹신하진 않고 믿진 않고 국가가 완전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라든가 수량의 그 부분 섹터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말은 자체는 정부의 역할을 두고 정부의 역할,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경제도 이러한 논리에 같이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무튼 이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좀 볼게요. 자, 1번 예시는 자본주의의 역사. 자, 자본주의의 역사는 제일 처음에 상업자본주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각각에 보면은 상업자본주의 해놓고 선생님이 그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 뒤이어 보게 될 산업자본주의이다, 독점자본주의이다, 수정자본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각각의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온 각각의 자본주의의 어떤 특성, 어떤 특징을 잘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가 있으니 선생님이 옆에 적어놓은 게 바로 중상주의라는 것과 보호무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중상주의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1학기 기말고사 시작할 때 잘 들어봤을 거예요. 절대 왕정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중상주의, 관료제, 상비군 제도 이러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중상주의, 돈이 치부라는 거, 그래서 나라에서 상업을 장려한 그것을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절대 왕정 체제 하에서 중상주의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아마 가장 원초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국가의 웰스, 그 부를 축적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은 이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금이라는 게 많이 들어왔고, 수입을 억제를 하면은, 그렇지? 수입을 억제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건, 다른 나라가 만든 제품을 들어오는 게 먹는다면 돈 나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오 모양이 중요한 그 당시에 지배적인 질서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즉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를 하는 절대 왕정기의 보호 무역 체제,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거나 획득하는 시스템이 곧 상업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자, 상업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됐죠? 여기에서 핵심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옆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밑에는 X가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동그라미 X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운데 가다 보면 독점자본주의 쪽에서는 세모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 뇌피셜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다음에 두 번째, 상업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이게 어떠한 식으로 변형이 되었냐면은 산업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산업자본주의에서는 뭐니 해도 1780년에 발생한 산업혁명이라는 소위 얘기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 그리고 1776년에 북부론을 저술한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 사상이라는 게 지배적인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 방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80년에 발단이 된 산업혁명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의식주, 옷을 입든 어떤 음식을 먹든 어떤 곳에서 거처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로 손으로, 특히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만드는 것을 공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공업이 있었는데 집 안에서 소소하게 만드는 가내수공업, 즉 가내수공업이 지배적이었던 어떤 생산 방식 시스템이었으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집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공업이 아니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은 즉 거기 적혀있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2번 1776년에 북부론이라는 저서를 쓴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 북부론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 분업에 대한 개념을 제안을 하고 저 분업을 통해서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듯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반대되는 의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의지가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때 시장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손이 진짜로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때 상황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곳은 시장에 절대로 개입을 하지 말자.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러면 정부는 뭐만 하면 좋은가? 그래, 정부는 그냥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경찰 노릇만 충실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야경 국가론 이라고도 하고, 혹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배웠던 자유권 사상, 그렇지? 자유권, 외부로부터,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안 한다는 소극적인 자유, 그런 개념 생각나죠? 그래서 소극 국가론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다음에 세 번째, 산업 자본주의가 더 발달을 하게 되면 독점 자본주의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지울게요. 자, 독점이라는 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미지에는 독점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것이 나쁘든 좋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독점이라는 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어떤 이윤 추구 측면에서. 자, 독점 자본주의는 이렇게 적어놨네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물건을 계속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평균적인 비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재무주의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자, 첫 번째 독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말은 아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소수의 기업들, 있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부익부 빈익빈, 즉 소득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아주 발생한 대단히 유명한 사상이 있죠. 요것 때문에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이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태동되고 확산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수정 자본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자, 제국주의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안에는 어떤 제품들, 물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재고가 막 쌓이는 거지. 이 재고를 국내 안에서 소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 경제 대국들이 이때 주로 했던 방식이 식민지 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식민지 건설, 참으로 잔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의 어떤 열강들의 팽창적인 경제 확산 정책은 급기야 나중에 전쟁 후에는 어떤 그 재고 처리도 안 되고 하는 키워드가 세계 대공황,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과 요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미국에서 특히 발생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공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1929년에 발생한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경제적인 대혼란으로서 각종 기업의 도산이 발생을 했고 기업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망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실업률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자 두 번째, 요거를 타개하기 위함으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블록 경제라고 해가지고 자국의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경제난을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볼게요.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SOC 선언이라고 해요. 소셜 오버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으로 그러니까 테네시 강진 때에 어떤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실직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뉴딜 정책 이후에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석유가동이라는 것,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석유가동이라는 것,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석유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석유의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모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석유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물건을 함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엄두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여기서 좀 어려워집니다. 총 공급이라는 게 있고 총 수요라는 게 있어가지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게 국민의 어떤 GDP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국내 총 생산의 개념이 하락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적어보세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영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랑 플러스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좀 적어주세요. 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1970년대 초, 중, 후반에 맞춰서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 총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총 공급이 하락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이 정도. 다음에 두 번째,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요거보다는 차라리 요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것. 왜냐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해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말들이 어려울 거예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뭔가 이거 설명하려면 어떤 잉여의 개념이라든가 후생의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은 이 수업은 뭐랄까 다른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하는 거야 돼가지고 어떤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이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학습지에는 여러분들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과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했듯이 교과서 141쪽에 있는 케인즈라는 사람이나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가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 핵심적으로 시장이라는 곳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정부의 개입이 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옳지 못한 것인지 물론 답은 있어요. 답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정부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런 걸 초월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들 정부의 개입 반대 혹은 찬성 그 두 가지 정도에서 하나 정도만 골라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수업을 해가지고 선생님 좀 죄송한 면이 있는데 자 1학기 동안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고 2학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다수가 정말 잘 따라와 줬고 2학기 때 또 만나게 되면 선생님은 반가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았고 자 여름방학 좀 짧아요 이번에.
그래도 신나게 놀고 2학기 때에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니, 자, 그동안 즐거웠어요. 빠이빠이.